어린 왕자 앙투안 마리 로제드 생텍쥐베리 지음 김화영 옮김 문학동네 편앱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떤 어른에게 바치게 된 것을 어린이들이 용서해 주었으면 한다. 내게는 그럴 만한 진지한 이유가 있다. 그 어른은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이니 말이다. 그 밖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그 어른은 어린이들을 위한 책까지도 다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 어른이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춥고 배고픈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 어른은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모든 이유로도 부족하다면 나는 이 책을 지난날 어린아이였던 그에게 바치기로 하겠다.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바치는 말을 이렇게 고쳐 써보겠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6살 적에 나는 실제로 겪은 이야기라고 하는 원시림에 관한 어쩐 책에서 멋들어진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다. 맹수를 꿀꺽 집어삼키는 보아구렁이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걸 옮겨 그려본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삼킨다. 그러고는 더 이상 꼼짝도 하지 못한 채 6달 동안 잠만 자며 먹이를 소화시킨다. 그래서 나는 밀림 속에서의 온갖 모험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도 색연필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전 처음 그려보는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되었다. 내 그림 제1호였다. 그 그림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그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내 그림이 무서우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뭐가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삼키고서 소화시키는 보아구렁이를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구렁이의 뱃속을 그려 넣었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내 그림체의 이유는 이런 것이었다. 어른들은 나더러 속이 보이건 안 보이건 간에 보아구렁이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해 주었다. 이리하여 나는 6살 때 화가로서의 멋진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 때문에 낙담하고 만 것이었다. 어른들은 언제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어린이들로서는 그들에게 매번 설명을 하고 또 해야 하니 피곤한 노릇이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세상 곳곳을 날아다녔다. 지리 공부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척 보기만 해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은 밤에 길을 잃었을 경우에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살아오는 동안 여러 믿음직한 사람들과 수많은 접촉을 갖게 되었다. 어른들 가운데 섞여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이 썩 좋은 쪽으로 변한 건 아니다. 어른들 중에 좀 똑똑해 보이는 이를 만날 때면 나는 늘 간직하고 있던 내 그림 제1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곤 했다. 정말이지 이 사람이 무언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으레, 모자구나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보아구렁이니 원시림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나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만 하게 되었다. 브리지 게임이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을 알게 된 것을 몹시 흐뭇하게 여겼다. 그래서 나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상대도 없이 홀로 지내왔는데 6년 전 어느 날 사하라 사막에서 문득 비행기 고장을 만나게 되었다. 비행기 엔진의 어딘가가 파손된 것이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이 혼자였으므로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손수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게 있어서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마실 물이 2주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만 리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난파자보다도 훨씬 더 고립된 신세였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어떤 기이한 목소리에 잠이 깬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응?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후다닥 일어났다. 눈을 비비고 주위를 잘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아주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아이가 나를 심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 있는 그림은 훗날 내가 그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 중에서 가장 잘 된 것이다. 그러나 물론 나의 그림은 모델보다는 훨씬 덜 매력적이다. 그렇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다. 6살 적에 이미 어른들 때문에 화가의 꿈을 접어버린 후 나는 뱃속이 보이지 않거나 보이거나 하는 보아구렁이 외에는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워본 일이 없었으니 말이다. 난데없이 나타난 그 아이를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사람 사는 지역에서 수만 리 떨어진 곳에 홀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런데 그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해서 배고파서 목말라서 무서워서 죽겠다는 표정도 아니었다. 사람 사는 곳에서 수만 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 같은 구석은 조금도 없었다. 이윽고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말했다. 그런데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는 아주 중대한 일이기나 한 것처럼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부탁이야.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되면 감히 거역할 생각을 못하는 법이다.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수만 리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에 너무나도 엉뚱하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나는 결국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곧 내가 배운 것은 지리, 역사, 산수, 문법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기분이 나빠진 목소리로 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양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주었다. 뱃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의 그림 말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보아구렁이 뱃속에 코끼리는 싫어. 보아구렁이는 너무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은 곳이거든. 난 양을 갖고 싶어.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양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안 돼.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어버렸는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나는 다시 그렸다. 내 친구는 너그럽고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 참, 그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달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앞에 것들과 마찬가지로 퇴짜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갖고 싶어. 엔진을 분해하는 일이 급하기에 나는 아무렇게나 다음과 같은 그림을 끼적거려 놓고는 그에게 한마디를 툭 던져보았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속에 있어. 그러자 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고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이 양한테 풀을 많이 줘야 할까? 왜 그런 걸 묻지?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풀은 넉넉할 거야. 내가 그려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다지 작지도 않은데 뭐. 이런 잠이 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그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면서도 정작 내가 묻는 말은 조금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어쩌다 우연히 내뱉는 말들을 통해 나는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이 물건은 대체 뭐야?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거라고. 비행기라는 거야. 내 비행기. 나는 내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뭐? 그럼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고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야, 그거 참 재미있는데.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아주 유쾌하게 깔깔대며 웃었다. 그 말에 나는 몹시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사람들이 내 불행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말을 이겼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그 신비로운 그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불쑥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럼 너는 어느 별에서 온 거니? 그러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비행기를 들여다보면서 가볍게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었다. 하긴 이런 걸 타고는 그리 멀리서 오지 못했겠는데. 그러고는 꽤 오랫동안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내서는 마치 보물인 양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른 별들에 대해서 슬쩍 내비친 그 속내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궁금해 몸이 달았을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점에 관해 좀 더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얘야, 너는 어디서 왔니? 내가 사는 곳이란 대체 어디니?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니? 그는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좋은 건 그게 밤에는 양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고 말고 내가 착하게 굴기만 하면 낮에 양을 메어둘 고삐도 그려줄게. 그리고 말뚝도. 나의 제안에 어린 왕자는 어이없어 하는 것 같았다. 양을 메어놓다니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하는군. 하지만 메어놓지 않으면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내 친구는 또다시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아니, 양이 가긴 어디로 가? 어디든 아무데나 곧장 앞으로.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심각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 마음이 약간 서글퍼졌는지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봐야 별로 멀리 갈 수도 없는 걸. 이렇게 해서 나는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사는 별이 집 한 채보다 더 클까 말까 하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내게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큰 별들 말고도 이 우주에는 다른 수백 개의 떠도를 별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너무나 작아서 망원경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겨 놓는다. 가령 소옥성 제325호라는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다 온 별이 소옥성 B615호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 소옥성은 1909년에 딱 한 번 터키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잡힌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국제천문학회에 나가서 자기의 발견에 대한 요란한 증명을 해보였다. 그러나 그가 입고 있는 민속 의상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이런 식인 것이다. 그런데 B612호 소옥성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 일어났다. 터키의 한 독재자가 자기 국민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을 것을 강요하면서 이에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멋있는 양복을 입고 다시 그가 발견한 별에 대한 증명을 해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B612호 소옥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토록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번호까지 일러주게 된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는 것이다. 당신이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묻지를 않는다. 그들은 그의 목소리는 어떻지? 그앤 무슨 놀이를 제일 좋아하지? 나비를 수집하니? 하고 묻는 법이 절대로 없다. 나이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아버지 수입은 얼마지? 하고 물어대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그 친구에 대하여 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멋진 붉은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상상해내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야, 참 멋진 집이겠구나 하고 감탄한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정말 귀여웠고 잘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지요. 그게 바로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애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B612호 소옥성입니다. 라고 하면 어른들은 수긍이 간다는 듯 더 이상 질문을 해대며 귀찮게 굴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렇다. 그걸 가지고 어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아주 너그럽게 생각해 줘야 한다. 그러나 인생이 뭔지를 알 만큼 아는 우리에겐 물론 소옥성의 번호 같은 건 알 바 아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를 이야기하듯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이다. 옛날에 자기보다 좀 더 클까 말까한 별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친구를 가지고 싶었답니다. 인생이 뭔지 알 만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훨씬 더 진실하다는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무성의하게 읽어치우지는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자니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솟아오른다. 어린 왕자가 내가 그린 양을 가지고 떠나버린 지 벌써 6해나 된다. 지금 여기에다 그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아무에게나 다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도 숫자밖에 모르는 어른들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들을 산 것도 바로 이런 까닭에서였다. 6살 적에 뱃속이 들여다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는 보아구렁이 말고는 전혀 그려본 일이 없는 내가 새삼스럽게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물론 되도록 실물과 가까운 초상화를 그려보도록 노력은 하겠다. 그러나 제대로 그릴 수 있으리라고 자신할 수는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아 보이는데 또 어떤 그림은 닮지를 않은 것이다. 어린 왕자의 키도 조금씩 틀려지곤 한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기서는 너무 작다. 또 옷 색깔의 경우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듯 더듬더듬 그려본다. 결국 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나를 좀 봐주었으면 한다. 내 친구는 도무지 설명을 해주는 법이 없었으니 말이다. 아마 내가 자기와 같다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불행하게도 상자 속에 들어있는 양을 꿰뚫어 보지는 못한다. 아마 나도 어쩌면 어른들과 비슷한지도 모를 일이다. 이젠 나도 나이를 먹었나 보다. 매일 조금씩 나는 별이니 출발이니 여행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은연중 입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이었다. 마치 무슨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이 어린 왕자가 느닷없이 내게 물었으니 말이다. 양이 작은 나무들을 뜯어먹는다는데 정말일까? 그럼 정말이지. 야, 그거 참 잘됐다. 양이 작은 나무들을 뜯어먹는다는 게 왜 그리도 중요한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바오밥 나무도 뜯어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거대한 나무이므로 한때의 코끼리를 다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해치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한때의 코끼리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어댔다. 그럼 코끼리들을 포개 놓아야겠네. 어린 왕자는 또 영리하게 이런 말도 했다. 커다란 바오밥 나무도 자라기 전엔 조그맣게 돋아나지? 그렇긴 하지. 하지만 왜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겠어? 아이 참,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야? 하고 어린 왕자는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듯이 대답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이 수수께끼를 푸느라 머리를 짜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과연 어린 왕자의 별에도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땅속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자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문득 깨어나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기지개를 켜고 우선 아무 해도 되지 않는 예쁘고 조그만 싹을 햇빛을 향해 슬며시 내민다. 그것이 빨간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였다. 그 별의 땅에는 온통 바오밥 나무 씨가 널려 있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란 자칫 손을 늦게 쓰면 영영 없앨 수가 없게 된다. 그놈은 별 전체를 다 차지하면서 그 뿌리로 별의 구멍을 뚫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별은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게 되면 별이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훗날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나의 별도 정성 들여 몸단장을 해줘야 해.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릴 때는 장미와 비슷하지만 곧 장미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는 거야. 그건 정말 귀찮긴 하지만 아주 손쉬운 일이야.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우리 땅에 사는 어린이들이 머릿속에 잘 새겨둘 수 있도록 멋진 그림을 하나 정성껏 그려보라고 내게 권했다. 그 어린이들이 언젠가 여행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 마땅히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어도 별 탈이 없을 때도 덜어 있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 그랬다간 반드시 큰 사고가 생겨. 난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아는데 그 게으름뱅이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소홀히 한 채 그냥 내버려뒀었어.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일러준 대로 나는 그 별의 그림을 그렸다. 나는 도덕군자 같은 말투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고 어떤 소옥성에서 길 잃은 사람이 당하게 될 위험은 너무나도 큰 것이므로 딱 한 번만 예외적으로 마음을 고쳐먹기로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을 이토록 정성스럽게 그린 것은 내 친구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자신도 모르게 감수하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내가 그림을 통해 주게 된 교훈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왜 이 책에는 바오밥 나무의 그림만큼 거창한 그림들이 없는 것일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리려고 노력은 해보았지만 성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바오밥 나무들을 그릴 때에는 급박하다는 감정으로 온통 정신이 고조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여. 나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너의 연약하고 쓸쓸한 생활을 알게 되었다. 너에게는 오랫동안 구경거리라고는 그저 해지는 광경의 감미로움밖에 없었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야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나는 해가 지는 광경이 좋아. 우리 해 지는 걸 보러 가. 아직 기다려야 해. 뭘 기다려? 해가 지길 기다려야 해. 처음에 너는 몹시 놀란 표정이었지. 하지만 곧 자기 말이 우습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어. 지금도 내가 우리 별에 있는 것만 같아서. 그럴 수 있겠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지. 단숨에 프랑스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나 너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려놓기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만 하면 맘 내킬 때마다 해지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던 거야. 어느 날은 해지는 걸 43번이나 본 적도 있어.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지. 그런데 몹시 슬플 적엔 해지는 게 좋아져. 43번 본 날 그럼 넌 그렇게도 슬펐던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닷새째 되던 날
이번에도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생활에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속으로 곰곰이 생각한 끝에 튀어나온 말인 듯 느닷없이 내게 물었다. 양이 말이야, 작은 나무를 뜯어먹는다면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뭐든지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먹어? 그럼 가시 있는 꽃도 먹지. 그렇다면 가시는 무엇에 쓰는 거지?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그때 엔진에 너무 꼭 조여진 볼트를 빼내는 일에 잔뜩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의 고장이 매우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또 마실 물도 얼마 남지 않은지라 최악의 경우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가시는 무엇에 쓰는 거지? 어린 왕자는 한 번 물어보면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중이라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 그건 아무 쓸모도 없는 거야. 그래?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톡 쏘아붙였다. 거짓말 마. 꽃들은 연약해. 그리고 순진해. 꽃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니 자기들은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속으로 요놈의 볼트가 그래도 꼼짝을 안 하면 망치로 두들겨서 튀어나오게 하겠어 하고 생각하는 중이었다. 어린 왕자는 다시 내 생각에 회방을 놓았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꽃들이... 그만해도 그만. 난 아무 생각도 안 해. 난 아무렇게나 대답했을 뿐이야. 나에겐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 어린 왕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심각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손에는 망치를 들고 손가락은 시커먼 기름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에겐 아무 못생겨 보이는 무슨 물건 위로 몸을 굽히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과 똑같이 말하네. 이 말에 나는 좀 부끄러워졌다. 그러나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었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뭐든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 어린 왕자는 진짜로 성이 잔뜩 나 있었다. 그는 온통 금빛인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나는 어떤 별에 살고 있는 얼굴이 뻘건 아저씨 하나를 알고 있어. 그는 꽃향기라고 맡아본 적이 없어.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오로지 계산밖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어. 그러면서 온종일 나는 진지한 사람이야. 나는 착실한 사람이야. 하고 되풀이하면서 여간 거만하게 구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라고.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이제 어린 왕자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은 가시를 만들어 갖고 있어. 그런데도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꽃을 먹어왔어. 그런데 어째서 꽃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가시를 만들어 가지느라고 그토록 애를 쓰는지 알려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양들과 꽃들의 전쟁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지? 이건 얼굴이 뻘건 뚱뚱이 아저씨가 하는 계산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못 된다 이거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별 말고는 다른 어디에도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을 하나 알고 있다면 그런데 어린 양 한 마리가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걸 그냥 덥석 먹어 없애버린다면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거지?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이었다. 만약 누군가 수백만 수천만 개나 되는 별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렇지만 양이 그 꽃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이건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다 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둠이 내린 뒤였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내려놓아 버렸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도 모두 다 우습게 생각되었다. 어떤 별에, 어떤 떠돌이 별 위에, 나의 별인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한 어린 언제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품 안에 안았다. 그를 안고 흔들어 달래면서 나는 말하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너의 양에다가 굴레를 그려줄게. 그리고 내 꽃에는 울타리를 쳐주고 또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이 너무나 서툴게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와 한마음이 될지 알 수가 없었다. 눈물의 나라란 이토록 신비로운 것이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늘 꽃잎이 한 겹만 있는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자리도 별로 차지하지 않았고 누구를 귀찮게 하는 일도 없었다. 꽃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서 나타났다가는 저녁이면 져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꽃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에서 싹이 텄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는 도무지 닮은 데가 없는 이 싹을 무척 주의 깊게 관찰했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싹은 이내 생장을 멈추고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자리 잡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적인 것이 나타날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꽃은 그 녹색의 방 속에 숨은 채 언제까지고 아름다워질 단장을 하기에만 바빴다. 꽃은 제 빛깔들이 정성껏 고르고 천천히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꽃잎들을 하나씩 가다듬어 나갔다. 개 양귀비 꽃처럼 쭈글쭈글 구겨진 모습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오기가 싫었던 것이다. 꽃은 그 아름다움의 빛이 가득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나타나고 싶은 것이었다. 애교가 이만저만 아닌 꽃이었다. 그 꽃의 신비로운 단장이 그러니까 며칠이고 계속됐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각에 꽃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토록 빈틈없이 몸치장을 해왔으면서도 꽃은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 겨우 잠에서 깨어났네요. 용서하세요. 머리가 온통 헝클어졌지 뭐예요. 어린 왕자는 감탄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나는 햇님과 동시에 태어났거든요. 꽃이 속삭이듯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그 꽃은 너무나도 마음을 설레게 했다. 잠시 후 그 꽃이 말을 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제 생각을 좀 해주시지 않겠어요? 어린 왕자는 무척 어리둥절했지만 물뿌리개에 신선한 물을 한 통 길어다가 꽃에 뿌려주었다. 그렇게 그 꽃은 약간 심술궂은 허영심으로 이내 어린 왕자의 마음을 괴롭혔다. 가령 어느 날 꽃은 제가 가지고 있는 4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며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올 테면 와보라 그래요. 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하고 어린 왕자가 대꾸했다. 나는 풀이 아니에요. 꽃이 나직하게 대답했다. 아, 미안해요.
난 호랑이 따윈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은 질색이에요. 혹시 바람막이는 없으세요? 바람은 질색이라. 식물로서는 안 된 일이군. 이 꽃은 꽤 복잡하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저녁에는 나에게 둥근 덮개를 씌워주세요. 이곳은 대단히 춥군요. 설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전에 내가 있던 곳은. 그러나 꽃은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 꽃은 씨의 모습으로 온 만큼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어이없는 거짓말을 하다가 들킨 것이 부끄러웠는지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두세 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요? 가지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당신이 자꾸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자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억지로 기침을 해댔다. 어린 왕자는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내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꽃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탓에 몹시 불행해졌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꽃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 걸 그랬어. 꽃이 하는 말은 절대 귀담아 들으면 안 돼.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아야 하는 거야. 내 꽃은 내 별에 향기를 뿜어주고 있는데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어. 그 발톱 이야기에 너무 약이 올랐었거든. 사실은 가엾게 여겼어야 했는데 말이야. 어린 왕자는 또 이런 말도 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던 거야. 그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그 꽃은 내게 향기를 뿜어주고 마음도 환하게 해주었어. 절대로 도망을 쳐버리지는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꽃의 대단치 않은 심술 뒤에 애정이 숨어있는 거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그랬어. 꽃들은 앞뒤가 어긋나는 말을 너무나 잘하니까.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하여 자기의 별을 빠져나왔으리라 생각한다. 떠나던 날 아침 그는 별을 깨끗이 정돈해 놓았다. 그리고 불을 뿜는 화산들도 정성스레 잘 쑤셔 놓았다. 그에게는 불을 뿜는 활화산이 2개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아침 식사를 짓는데 매우 편리했다. 그에게는 불 꺼진 화산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맞다나 혹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 꺼진 화산도 마찬가지로 잘 쑤셔주었다. 화산들은 잘 쑤셔주기만 하면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불을 뿜는다. 화산의 폭발이란 벽난로의 불과 같은 것이다. 물론 우리 지구에선 우리 키가 너무 작아서 화산을 쑤셔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화산 폭발로 많은 곤란을 당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좀 서글픈 마음으로 마지막 바오밤 나무 싹들도 뽑아주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늘 해오던 그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도 정답게 느껴졌다. 그래서 꽃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둥근 덮개를 씌워주려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잘 있어.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이 없었다. 잘 있어. 그가 한 번 더 말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감기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하고 마침내 꽃이 그에게 말했다. 용서해줘. 부디 행복해지길 바라. 나무라는 말이 없어서 그는 놀랐다. 그래서 둥근 덮개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꽃이 왜 이렇게 조용하고 온순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 난 너를 사랑해. 하고 꽃이 말했다. 넌 도무지 그거 눈치채지 못하더라. 내 탓이지 뭐.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너도 나만큼이나 어리석었어.
부디 행복해. 그 둥근 덮개는 내버려둬.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불면 감기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어. 신선한 밤바람이 내게 좋을 거야. 난 꽃이니까. 하지만 벌레들이 나비를 보려면 벌레 두세 마리쯤은 참아줘야지. 나비는 정말 아름답다는데 나비 말고 누가 나를 찾아와 주겠어? 너는 멀리 가 있겠지. 큰 짐승들은 말이지 조금 더 겁날 것이 없어. 내 발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제가 가진 4개의 가시를 가리켰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거리고 있지 마. 짜증나. 떠나기로 했으면 어서 가. 꽃은 제가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너무나도 자존심 강한 꽃이니까. 어린 왕자의 별은 소극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거리도 구하고 무엇인가 배우기도 할 생각으로 우선 그 별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별에는 어떤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자주색 천과 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지극히 간소하지만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한 명 왔도다. 어린 왕자를 보자 왕은 소리쳤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거지? 왕에게는 이 세상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신하였다. 가까이 오라. 짐이 자세히 좀 보아야겠다. 왕은 비로소 누군가의 왕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 둘러보았으나 별 전체가 그 호화찬란한 망토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다. 왕의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짐은 하품을 그마노라. 왕이 말했다. 하품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난처해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긴 여행을 했는데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내게 명하노니 하품을 하도록 하라. 짐은 벌써 몇 해째 하품하는 사람을 통 보지 못했느니라. 하품은 짐에게 좋은 구경거리로다. 자, 하품을 하라. 명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눅이 들어서 더는 하품이 안 나오네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어흠, 어흠 하고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짐이 내게 명하노니 때로는 하품을 하고 또 때로는 그러면서 왕은 입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화가 난 듯했다. 왜냐하면 왕은 무엇보다 자기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불복종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매우 착했으므로 사리에 맞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었다. 만약에 짐이 어떤 장군더러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장군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리라 하고 그는 평소에 늘 말하곤 했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게 앉기를 명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며 임금님은 흰 담비 가죽으로 된 망토의 자락을 위험 있게 걷어들여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별은 아주 작았다. 대체 왕은 무얼 다스린다는 걸까? 폐하, 한 가지 여쭈어 봐도 될는지요? 짐이 명하노니 질문을 하라. 왕이 서둘러 말했다. 폐하, 폐하께서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왕은 극히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슬며시 손에 치켜 올리더니 그의 별과 다른 별들과 떠돌이 별들을 두루 가리켰다. 저 별들 모두를요? 하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저 별들 모두를 하고 왕은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는 전제군주일 뿐 아니라 전 우주의 군주였던 것이다. 그럼 별들이 폐하에게 복종하는군요. 물론 하고 왕이 말했다. 즉각 복종하느니 짐은 불복종을 용납하지 아니하노라. 어린 왕자는 그토록 대단한 권능에 감탄했다. 만약 자기에게도 이러한 권능이 있었다면 의자를 뒤로 물려놓을 것도 없이 해지는 광경을 하루 44번만이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구경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런데 문득 멀리 두고 온 자신의 작은 별 생각이 나서 약간 울적해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한 가지 청을 드려보았다. 저는 해지는 광경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부디 소원을 들어주시어 해가 지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만약에 짐이 어떤 장군더러 나비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라고 하거나 혹은 비극작품을 한 편 쓰라고 하거나 혹은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장군이 받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와 짐 둘 중에 누가 잘못이겠는가? 그야 폐하의 잘못이겠죠. 어린 왕자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옳도다. 누구에게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법. 권위는 우선 이치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이로다. 만약 백성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니라. 오직 짐의 명령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까닭에 짐은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 것이니라. 그러면 제가 해가 지도록 해달라고 청한 것은요? 한번 물어보면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내쳐 물었다. 내가 청한 해지는 광경은 구경하게 해주겠노라. 그러나 짐에 다스리는 방식에 따라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겠노라. 언제 그렇게 되나요? 에헴, 에헴 하고 왕은 우선 커다란 달력을 찾아보고 나서 대답했다. 에헴,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니라.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두고 보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그는 해지는 광경을 놓쳐버린 것이 섭섭했다. 그리고 벌써 좀 심심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더 이상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군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신하를 한 사람 갖게 된 것이 몹시도 자랑스러웠던 왕은 대답했다. 가지 말라. 가지 말라. 너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무슨 대신요? 또 사법 대신이니라. 하지만 판결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건 모르겠노라. 하고 왕이 말했다. 짐은 아직 이 나라를 순시해 본 적이 없노라. 짐은 매우 연로하나 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걸어 다니자니 피곤한 일이로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보았는걸요. 허리를 굽혀 별 저쪽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쪽에도 아무도 없는걸요. 그럼 너 자신을 심판하라. 하고 왕이 말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남을 심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니라. 내가 너 스스로를 훌륭히 심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내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까닭인 것이다. 저는요,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는 어디서든 제 자신을 심판할 수가 있는걸요. 그러니 굳이 여기서 살 필요는 없어요. 에헴, 에헴.
하고 왕이 헛기침을 했다. 짐의 별 어디엔가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줄로 알고 있노라. 밤이면 그 소리가 들리노니 그 늙은 쥐를 심판하라. 이따금씩 그 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의 생명이 내 심판에 달려있게 될 것이니라. 허나 매번 그에게 특사를 내려서 아껴두도록 하라. 한 마리밖에 없는 쥐이니.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싫습니다. 아무래도 가봐야겠습니다. 아니 된다.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이미 떠날 준비가 다 되었지만 늙은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어김없이 이행되기를 바라신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저에게 1분 내로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게 어떨는지요. 조건이 아주 잘 갖춰진 것 같은데요.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약간 망설이다가 이윽고 한숨을 내쉬며 길을 떠났다. 그러자 왕이 급하게 소리쳤다. 너를 짐의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잔뜩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길을 가며 혼자 생각했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에 빠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나를 숭배하는 사람이 찾아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멀리서부터 소리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모두 자신을 찬양하는 숭배자로 보이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것은 인사를 할 때 쓰는 모자란다. 사람들이 내게 갈채를 보낼 때 답례를 하기 위해서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아, 그래요? 무슨 말을 하든지 알아듣지 못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두 손뼉을 마주쳐봐라 하고 허영심 많은 사람이 시켰다.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이 모자를 들어 올리며 겸손하게 인사를 했다. 이건 왕을 방문했을 때보다 더 재미있는데? 하고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는 다시 두 손을 마주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이 모자를 들어 올리며 다시 인사를 했다. 5분쯤 해보고 나자 어린 왕자는 그 단조로운 놀이에 그만 실증이 났다. 그 모자가 땅에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나 허영심 많은 사람의 귀에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에겐 칭찬하는 말만 귀에 들리는 것이었다. 너는 진정으로 나를 크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냐?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양한다는 게 뭐죠? 찬양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미남이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고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한다는 뜻이지. 그렇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요. 제발 날 좀 기쁘게 해주렴. 어찌됐든 나를 찬양만 해다오. 난 아저씨를 찬양해요. 어린 왕자가 어깨를 약간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아저씨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아무리 봐도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길을 가며 혼자 생각했다.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 별에는 아주 잠깐밖에 머무르지 않았으나 어린 왕자는 그 때문에 마음이 몹시 우울해졌다.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빈 술병 한 무더기와 가득 찬 술병 한 무더기를 앞에 늘어놓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술꾼을 보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 마시지. 침울한 표정으로 술꾼이 대답했다. 술은 왜 마셔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물었다. 잊으려고. 술꾼이 대답했다. 뭘 잊어요?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창피한 걸 잊어버리려고. 술꾼이 고개를 숙이며
마음을 털어놓았다. 뭐가 창피한데요? 그를 돕고 싶어진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 마시는 게 창피해. 술꾼은 이렇게 말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어린 왕자는 황당한 마음으로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는 길을 가며 혼자 생각했다.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그 사람은 어찌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찾아왔는데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담뱃불이 꺼졌군요. 셋에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에 일곱이면 열둘, 열두세 셋이면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 일곱이면 스물둘, 스물둘에 여섯이면 스물여덟. 아이고, 담배 다시 불 붙일 시간도 없어. 스물여섯에 다섯이면 서른하나라. 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뭐가 5억이에요? 응? 너 아직도 거기 있었니? 저 5억 100만. 잊어버렸네. 어찌나 바쁜지.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허튼 소리 하면 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둘에 다섯이면 일곱. 뭐가 5억 100만이에요? 한번 물어보면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내쳐 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별해서 54년째 살고 있지만 그동안 남의 방해를 받은 적은 딱 3번뿐이야. 첫 번째는 22년 전이었는데 어디선가 날아와 떨어진 웬 풍뎅이 한 마리 때문이었어. 그게 요란한 소리를 내서 덧셈이 4군데나 틀렸지 뭐냐.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신경통 때문이었어. 난 운동 부족이야. 산책할 시간이 없으니까.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가만히 있자. 5억 100만이었으니까. 뭐가 5억 100만이에요? 사업가는 조용히 일할 가망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따금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것들 말이다. 파리 말이에요? 아니지. 그게 아니라 반짝거리는 저 작은 것들. 별 말이에요? 아니지. 게으름뱅이들을 공상에 빠지게 하는 금빛 도는 작은 것들. 아, 별들 말이군요. 맞았어. 별 말이야. 그 별 5억만 개를 가지고 뭘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란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정확해. 글쎄,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느냐고요. 뭘 하느냐고? 네, 하긴 뭐래. 그걸 소유하는 거지. 그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하지만 전에 만났던 왕은 소유하지 않아. 다스리는 것뿐이지. 그건 아주 다른 거야. 그럼 별들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부자가 되는데 소용이 있지. 부자가 되는 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새로운 별이 발견되면 그걸 또 사는데 소용되지. 이 사람도 아까 만난 술꾼과 비슷한 말을 하는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래도 어린 왕자는 질문을 계속했다. 어떻게 하면 별들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별들은 누구 거지? 사업가는 삐딱하게 반문했다. 몰라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 거지.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해냈으니까. 생각만 하면 다예요? 물론이지. 내가 임자 없는 금강석을 발견하면 그 금강석은 내 거야. 임자 없는 섬을 발견해도 그건 내 거야.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해냈다면 바로 특허를 받아야 해. 그럼 그건 네 거야. 별을 소유할 생각을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별들은 내 소유가 되는 거지. 맞아요.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뭘 하죠? 그것들을 관리하지. 그 별들을 세고 또 세면서 말이야. 사업가가 말했다. 그건 어려운 일이지만 난 진지한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나는 말이에요. 목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목에 두르고 다닐 수가 있어요. 또 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꺾어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저씨는 별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그걸 은행에 맡길 수는 있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조그만 종이 조각에다가 내 별의 개수를 적어서 서랍에 넣고 자물쇠로 꼭꼭 잠가둔단 말이야. 그게 다예요? 그러면 다지. 재미있는데?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상당히 시적인걸? 그렇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군.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는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말이에요. 하고 그가 또 말했다. 꽃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난 그 꽃에 매일 물을 줘요. 또 화산도 3개 가지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 줘요. 불이 꺼진 화산도 다 청소해 주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가 꽃이나 화산을 소유한다는 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그다지 유익할 게 없는데. 사업가는 무슨 말인가 하려 했으나 마땅히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아무리 봐도 완전히 이상해. 어린 왕자는 길을 가며 혼자 생각했다. 5번째 별은 아주 재미있는 별이었다. 별들 중 가장 작은 별이었다. 그저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 하나가 서 있을 만한 자리밖에 없었다. 하늘 한 구석,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별에 가로등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지 어린 왕자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분명 엉뚱한 사람일 거야. 그래도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사업가 혹은 술꾼보다는 덜 엉뚱한 사람이지. 적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니까. 가로등을 켜면 그건 별 한 개를 혹은 꽃 한 송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아주 아름다운 직업이야. 아름다우니까 진짜로 유익한 것이고. 그 별에 다가가며 어린 왕자가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정답게 인사를 했다. 안녕? 왜 지금 가로등을 껐어? 명령이야. 좋은 아침.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명령이 뭔데? 이 가로등을 끄라는 거지. 잘 자. 그리고 나서 점등이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런데 왜 또 금방 가로등을 다시 켰어? 명령이야. 무슨 소리지 도무지 모르겠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하려 할 것 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좋은 아침. 그러고는 가로등 켜는 사람은 가로등을 다시 켰다. 그런 다음 붉은 바둑판 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정말이지, 이건 고달픈 직업이야. 전에는 무리한 일이 아니었지. 아침이 되면 불을 끄고 저녁이 되면 다시 켰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밤 시간에는 잘 수 있었고. 그럼 그 후에 명령이 바뀌었어? 명령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문제지. 별은 해마다 점점 더 빨리 돌고 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으니 원. 그래서 별이 1분에 한 번씩 회전하는 지금은 1초도 쉴 새가 없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불을 켰다 껐다 해야 하니까. 정말 이상하네. 아저씨네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네. 조금도 이상할 것 없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된 거야. 한 달이? 그래, 30분이 지났으니 30일이지.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명령에 충실한 그 사람이 좋아졌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전에 의자를 뒤로 옮겨가며 보고 싶어 했던 해지는 광경이 생각났다. 그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기 말이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쉬고 싶은 생각뿐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성실하게 일하면서 한편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네 별은 하도 작아서 세 발짝만 옮겨 놓으면 한 바퀴 돌 수 있어. 천천히 걷기만 하면 언제나 해가 떠 있게 돼. 쉬고 싶을 때는 그냥 천천히 걸어봐. 그러면 원하는 만큼 해가 길어질 거야. 그렇게 해봤자 별로 나아질 게 없어. 내가 무엇보다 제일 바라는 건 잠을 자는 거니까. 정말 안 됐군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 됐지 하고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좋은 아침. 그리고 그는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가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술꾼 혹은 사업가 같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지도 몰라. 하지만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야. 아마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에 열심이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한숨을 내쉬며 또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만한 사람은 저 사람 하나뿐이었는데 하지만 그의 별은 너무 작아. 둘이 서 있을 자리가 없으니. 어린 왕자의 가슴 속엔 스스로에게도 차마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24시간 동안 1444번이나 해가 지는 저 축복받은 별을 못내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6번째 별은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늙은 신사가 살고 있었다. 야, 탐험가가 하나 왔군 그래? 어린 왕자를 보자 그가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 앞에 와 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벌써 많은 여행을 했던 것이다. 어디서 오는 거냐? 늙은 신사가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하고 어린 왕자는 말했다. 여기서 무얼 하고 계세요? 나는 지리학자야. 늙은 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바다와 강과 도시와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 있는지 아는 학자지. 그건 정말 재미있겠는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거야말로 진짜 직업다운 직업이군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한번 휘둘러 보았다. 그는 아직까지 그처럼 멋들어진 별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별이 참 아름다워요. 넓은 바다도 있나요? 그건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래요?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럼 산은요? 그것도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지리학자라면서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야. 내겐 탐험가가 절대적으로 모자라. 도시와 강과 산, 바다와 사막을 세며 돌아다니는 건 지리학자가 아니야.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한가하게 돌아다닐 틈이 없어. 서재를 떠나지 못해. 서재에 앉아서 탐험가들을 만나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들이 기억한 내용을 기록해 두는 거야. 그래서 그중 어느 탐험가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싶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 됨됨이를 조사하는 거야. 그건 왜요? 만약 어떤 탐험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리책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 테니까.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마찬가지고.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취한 술꾼의 눈에는 모든 게 둘로 보이니까. 그렇게 되면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2개라고 기록할 게 아니겠어.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럼 좋지 못한 탐험가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탐험가가 믿을 만해 보이면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단다. 직접 가서 보나요? 아니야. 그러면 너무 번거롭지. 그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해보라고 요구하는 거야. 가령 큰 산을 발견했다면 그 산에 큰 돌들을 가져와 보라고 요구하는 거지. 지리학자가 갑자기 흥분했다.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지? 탐험가겠군. 내가 살던 별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러고는 지리학자는 장부를 펼쳐놓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연필로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탐험가가 증거를 제시하면 그제야 잉크로 적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고 지리학자가 물었다. 제 별은요, 별로 흥미있는 것이 못 돼요. 아주 작은 별이니까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화산이 셋 있어요. 둘은 활화산이죠. 그리고 하나는 사화산이에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제 별에는 꽃도 하나 있어요. 우리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아주 아름다운 꽃인데요. 꽃이란 덧없는 거니까. 덧없다는 게 뭐예요? 지리책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야. 그것은 절대로 유행을 타는 법이 없지. 산이 자리를 바꾸는 일은 거의 없어. 바다의 물이 말라버렸다는 일도 거의 없고 나는 그런 변함없는 것들만 기록해.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렇지만 불 꺼진 사화산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하고 어린 왕자가 말을 막았다. 그런데 덧없다는 게 뭐예요? 화산은 꺼진 것이건 불타는 것이건 우리에겐 매 한 가지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산이니까 산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덧없다는 게 뭐예요? 한번 물어보면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늦춰 물었다. 그것은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야. 내 꽃이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건가요? 물론이지. 내 꽃은 덧없는 것이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혼자 생각했다. 세상과 맞서서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라곤 가시 4개밖에 없고 그런 꽃을 내 별에 혼자 두고 왔으니 처음으로 후회의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저는 이제 어느 별을 찾아가 보는 게 좋을까요? 그가 물었다. 지구라는 별에 가봐. 하고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평판이 좋은 별이니까.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그의 꽃 생각을 하면서 다시 길을 떠났다.